안녕하세요. 저는 박선주라고 합니다. 정말 큰일 날 뻔했던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현관 센서 등이 먹통이 된 지 벌써 사흘이 지났습니다. 사람 사는 집의 현관이 이리 깜깜해서야 될 일인가 싶어 내일은 꼭 관리실에 연락해야지 마음먹은 것이 몇 번인지 몰라요. 굳이 돈 들여 사람을 부를 것도 없이 아들 녀석이 있었다면 전구 하나 가는 것쯤은 뚝딱이었을 텐데. 그런 시답잖은 생각에 잠겨 무릎 담요를 끌어당기던 그 밤, 모든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늦은 밤 드라마의 클라이맥스가 한창이었는데 뜬금없이 현관벨이 울렸어요. 이 시간에 찾아올 사람이 없었거든요. 택배는 올 리 없고 윗집 아랫집과도 왕래가 잦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혹시나 층간 소음 때문에 쫓아온 건가 싶어 저도 모르게 TV 소리를 줄였어요. 다시 한번, 이번에는 더욱 신경질적으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쿵, 쿵, 쿵. 마치 문을 두드리는 소리 같기도 한 것이 사람의 마음을 참 불안하게 만들더군요. 저는 못 이기는 척 자리에서 일어나 인터폰으로 다가갔습니다. 캄캄한 화면 속에서 흐릿한 형체만이 어른거렸어요. 센서 등이 나간 것이 이럴 땐 또 원망스러웠죠. 누구세요? 제 목소리가 저도 모르게 잠겨 나왔습니다. 대답은 없었어요. 대신 렌즈 바로 앞까지 얼굴을 들이미는 듯한 움직임이 느껴졌습니다. 순간 등골이 서늘해지며 별의별 흉흉한 사건들이 머리를 스쳐 지나갔어요. 함부로 문을 열어주면 안 된다는 생각에 돌아서려는데 바로 그때 귓가에 익숙하면서도 너무나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저예요. 성태였습니다. 제 아들 오성태. 3년 전 제 가슴에 대못을 받고 훌쩍 떠나버린 뒤로 명절에도 제 생일에도 전화 한 통 없던 아들이었어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반가움보다는 쿵 하고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기분이 먼저 들었습니다. 저는 허둥지둥 잠금 장치를 풀고 문을 열었어요. 문틈으로 밀려 들어온 것은 차가운 밤 공기와 함께 제가 알던 아들의 모습이라고는 상상할 수도 없는 한 사내의 모습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봤을 때만 해도 번지르르한 정장에 좋은 시계를 차고 사랑에 빠진 남자의 행복감으로 반짝이던 아들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며칠은 좋게 못 감은 듯 기름지고 헝클어진 머리, 거뭇하게 자란 수염, 움푹 팬 두 뺨과 핏발 선 눈동자. 어디서 싸구려 옷을 주워 입었는지 몸에 맞지도 않는 얇은 점퍼 차림은 영락없는 노숙자의 행색이었습니다. 아들의 몸에서 풍겨오는 퀴퀴한 냄새와 함께 공포에 질린 사람 특유의 시큼한 땀 냄새가 제 코를 찔렀습니다. 성태야, 이게 무슨 꼴이야? 너 대체. 말을 채 잇기도 전에 아들은 제 팔을 잡아 끌며 집 안으로 비틀거리며 들어섰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쫓기기라도 하는 사람처럼 뒤를 돌아 복도를 살피더니 쾅 소리가 나도록 현관문을 닫고 잠궜어요. 그러고도 모자라 잠금 장치를 2번, 3번 확인하고 나서야 겨우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엄마. 아들이 저를 돌아보며 말했어요. 그 목소리는 물에 젖은 솜처럼 축 처져 있었습니다. 저은 거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요. 누구에게도요. 그리고는 제게 다가와 제 입을 틀어막으려는 듯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기겁하며 뒷걸음질 쳤어요. 아들의 눈은 공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특히 지연이한테는요. 지연이가 혹시 전화해서 제 안부 물어도 절대 여기 있는 거 말하면 안 돼요. 그냥 출장 갔다고 연락 안 된다고 해주세요. 제발요, 엄마. 지연이. 김지현. 제 입에서 쓴 물이 올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의 인생을 통째로 집어삼킨 그 이름. 저는 핏기 없는 아들의 얼굴 위로 3년 전 모든 것이 시작되었던 그날의 풍경이 선명하게 겹쳐 보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때도 지금처럼 쌀쌀한 가을이었죠. 성태는 잔뜩 상기된 얼굴로 한 여자를 제 앞에 데리고 왔습니다. 바로 김지현이었어요.
처음 보는 순간부터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저 아이는 보통 내기가 아니라는 것을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누가 봐도 값비싼 것들로 휘감고 있었지만 그 모습이 마치 제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억지로 입은 것처럼 어색하고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 눈빛이었어요. 제 아들을 바라볼 때는 꿀이 뚝뚝 떨어질 것처럼 다정하게 휘어지던 눈이 저를 향할 때는 교묘하게 빛을 감추고 제 속을 샅샅이 훑는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그 눈은 우리 집을 훑는 것이 아니라 마치 감정사가 보석의 가치를 매기듯 샅샅이 뜯어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말씀 많이 들었어요. 성태 씨가 어머님을 얼마나 아끼는지 몰라요. 그렇게 살갑게 웃으며 말하는 목소리는 또 얼마나 간사했는지요. 아들은 제 옆에서 연신 싱글벙글하며 지연 씨, 우리 엄마 정말 미인이시지? 따위의 철없는 소리나 하고 있었죠. 저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지연이에게 몇 가지를 물었습니다. 부모님은 뭘 하시는지, 집은 어디인지 평범한 질문들이었어요. 하지만 지연이는 그 질문들을 능숙하게 받아넘기며 전부 두루뭉술하게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작은 사업을 하시고 어머니는 가정주부시고 자신은 강남의 작은 회사에서 비서 일을 한다는 대답. 그 어떤 대답에도 구체적인 알맹이가 없었어요. 대신 지연이는 제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머님, 이 집 정말 넓고 좋네요. 돌아가신 아버님께서 물려주신 거라고 들었어요. 혼자 관리하시기 힘드시겠어요. 성태 씨는 형제도 없어서 어머님께 더 의지가 될 것 같아요. 제가 옆에서 잘 챙겨야죠. 그 말들이 마치 잘 훈련된 영업사원의 매뉴얼처럼 들리는 것은 저만의 착각이었을까요? 저의 재산 규모를 파악하고 아들이 기댈 곳은 저 하나뿐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며 자신의 위치를 공고히 하려는 계산된 행동으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식사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 저는 아들을 붙잡고 조용히 말했어요. 성태야, 엄마는 저 아가씨 아무래도 마음에 걸린다. 그 한마디에 아들의 표정은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엄마, 또 시작이세요? 왜요? 지연이가 뭐 잘못했어요? 엄마한테 얼마나 잘하려고 노력했는데.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야. 그냥 엄마의 감이라는 게 있어. 저 아이 뭔가 우리 성태가 감당할 수 있는 아이가 아닌 것 같구나. 제 말은 아들에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랑의 눈이 먼 아들에게 제 걱정은 낡고 편협한 고집으로만 보였던 모양이에요. 엄마는 왜 사람을 그렇게 색안경 끼고 보세요? 지연이 얼마나 착하고 순수한 사람인데요. 집안 형편이 조금 어려운 것 가지고 사람 무시하시는 거예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지연이의 집안 형편에 대해 언급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 아이가 아들에게 제 험담을 어떻게 했을지 눈에 선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의 갈등은 점점 깊어졌어요. 저는 결혼을 반대했고 아들은 저를 원망했습니다. 결국 아들은 제게 그렇게 제 행복이 보기 싫으시면 연 끊고 살면 되잖아요. 다시는 엄마 안 찾을게요. 라는 비수 같은 말을 남기고는 사라졌습니다. 그랬습니다. 제 반대는 단순한 고집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속내를 꿰뚫어보는 어미의 아픈 예감이었죠. 그리고 지금 제 예감은 수십 배는 더 끔찍한 현실이 되어 제 눈앞에 있었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아들은 소파에 주저앉아 고개를 묻고 있었습니다. 저는 일단 아들에게 씻고 뭐라도 좀 먹으라고 권했습니다. 아들은 말없이 욕실로 향했고 저는 냉장고에 있던 국을 데우고 밥을 차렸습니다. 며칠을 굶은 사람처럼 허겁지겁 밥을 밀어 넣는 아들을 보니 차마 무슨 일이냐고 더 캐물을 수가 없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아들은 너무 피곤하다며 제가 내어준 방으로 들어가 쓰러지듯 잠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저와 아들의 기묘하고 불안한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들은 며칠만 신세지겠다며 찾아왔지만 방에 틀어박혀 거의 나오지를 않았어요.
제가 방으로 식사를 넣어주면 말없이 받아먹고는 그릇만 내놓을 뿐이었습니다. 어쩌다 거실에서 마주치기라도 하면 제 눈을 피하기 바빴죠. 집안의 모든 소리에 아들은 경기를 일으켰습니다. 현관 벨 소리는 물론이고 제 휴대폰이 울릴 때마다 방에서 뛰쳐나와 누구에게서 온 전화인지 확인하려 들었어요. 그 모습은 마치 빚쟁이에게 쫓기는 사람 같기도 하고 무서운 범죄자에게서 도망치는 사람 같기도 했습니다. 제가 보다 못해 용돈이라도 쓰라며 현금 몇 푼을 쥐어주면 아들은 고맙다는 말도 없이 다급하게 돈을 받아 감추기에 바빴습니다. 마치 금방이라도 누군가에게 빼앗길 것처럼요. 그 초조하고 겁에 질린 행동 하나하나가 아들이 보통 일이 아닌 아주 위험하고 끔찍한 일에 휘말렸음을 온몸으로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아들이 스스로 입을 열기만을 기다리며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가는 시간들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흘렀습니다. 시간은 더디게 갔지만 아들의 상태는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어요. 아들은 여전히 제 방의 깊은 어둠 속에 스스로를 가두고 있었습니다. 제가 차려주는 밥을 꾸역꾸역 밀어넣고는 빈 그릇을 문 앞에 내놓는 것이 하루 일과의 전부였죠. 그 텅 빈 그릇을 볼 때마다 제 아들의 영혼도 저렇게 텅 비어버린 것만 같아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어요. 아들이 왜 저렇게 망가졌는지 그 이유라도 알아야 이 지옥 같은 상황을 끝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들이 깊이 잠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방문 틈으로 새어나오던 작은 불빛이 꺼지고 한참 뒤에야 저는 조심스럽게 아들의 방으로 들어갔어요. 곤히 잠든 줄 알았던 아들은 몸을 웅크린 채 미간을 찌푸리고 있었습니다. 간간히 잠꼬대인지 모를 신음을 뱉어내는 모습에 또다시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리고 제 눈에 들어온 것은 아들이 처음 집에 올 때 입고 있던 그 얇고 흉한 점퍼였습니다. 의자에 아무렇게나 던져진 그 옷이 마치 제 아들의 처참한 현실을 대변하는 것만 같아 견딜 수가 없었어요. 어미 된 마음에 저 더러운 옷을 그냥 둘 수가 없었습니다. 당장이라도 빨아서 햇볕에 말려주고 싶었어요. 저는 점퍼를 집어들고 세탁실로 향했습니다. 세탁기에 넣기 전 혹시나 주머니에 휴지라도 들었을까 무심코 손을 넣어보는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제 손끝에 무언가 빳빳하고 차가운 것이 걸렸습니다. 여러 겹으로 접힌 두툼한 종이의 감촉이었죠. 불길한 예감에 휩싸여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들고 거실 스탠드 불빛 아래로 다가갔습니다. 종이를 펼쳐본 순간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대부업 대출 계약서였습니다. 제가 들어본 적도 없는 이름부터가 흉흉한 아폴론 파이낸셜 대부라는 곳에서 발행된 서류였죠. 빼곡하게 적힌 약관 아래 채무자라는 칸에 너무나도 선명하게 적혀있는 이름 석자. 제 아들 오성태였습니다. 제 눈을 의심하며 대출 원금을 확인하는 순간 저는 현기증에 휘청일 뻔했습니다. 13억 원. 제 아들이 평생을 벌어도 다 갚을 수 있을지 모를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액의 돈이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피처럼 붉은 글씨로 연 20%가 넘는 살인적인 이자율과 단 하루라도 연체 시 발생하는 무시무시한 위약금 조항들이 지옥의 언어처럼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은행 대출이 아니었어요. 한번 발을 들이면 집안 전체를 거덜내고 사람의 영혼까지 파괴한다는 악독한 사채였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려왔습니다. 아들이 그저 빚을 진 것이 아니었어요. 저 끔찍한 사채업자들의 소나기에 붙들려 있었던 겁니다. 어쩐지 아들이 그토록 공포에 떨더라니. 그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제 머릿속을 정리할 틈도 없이 거실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제 휴대폰이 밤의 정적을 깨고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제 심장을 다시 한번 철렁 내려앉게 만들었어요. 며느리. 김지현이었습니다. 이 시간에 이 타이밍에 대체 무슨 일일까요?
저는 차갑게 식어가는 계약서를 등 뒤로 감추고 심호흡을 한 뒤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님, 저 지연이에요. 잘 지내시죠? 주무시는데 깨운 건 아니죠?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예전처럼 명랑하고 살가웠습니다. 제 아들을 13억 원의 사채 빚 구렁텅이로 밀어넣은 사람의 목소리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해맑았어요. 그 가증스러운 목소리에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아, 그래, 지연아. 나는 괜찮다. 무슨 일이니? 아니에요. 그냥 어머님 생각나서 전화드렸어요. 그런데 성태 씨가 며칠 전부터 지방으로 길게 출장을 갔는데 거기가 신호가 잘 안 터지는 곳인가 봐요. 연락이 잘 안 돼서요. 혹시 어머님께는 연락 왔나 해서요. 출장. 그럴듯한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제 등 뒤에 숨긴 종이 쪼가리를 더욱 강하게 움켜쥐었습니다. 그 서류가 바로 제 아들의 출장지가 어디인지를 말해주고 있었으니까요. 지옥행 출장. 저는 제 안에서 들끓는 분노를 억누르며 아무것도 모르는 시어머니를 연기했습니다. 아니, 나한테도 연락 없던데. 바쁜가 보지. 일 끝나면 연락하겠지. 뭘 걱정해. 그렇죠? 역시 어머님은 제 마음을 잘 알아주신다니까요. 알겠어요, 어머님. 늦은 밤에 죄송해요. 또 연락드릴게요. 식사 잘 챙기세요. 전화가 끊어지고 저는 한참 동안이나 휴대폰을 쥔 채 서 있었습니다. 이 통화로 모든 것이 확실해졌어요. 저 여자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제 아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왜 연락이 안 되는지 모두 알면서도 저렇게 천연덕스럽게 연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모든 일의 배후에 저 악마 같은 며느리가 있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밤새 뜬 눈으로 쥐고 있던 대출 계약서를 들고 아들의 방문을 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웅크리고 있던 아들은 인기척에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아들 앞에 작은 밥상 옆에 계약서를 내려놓았습니다. 이게 뭐니, 성태야. 제 차가운 목소리에 아들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내민 서류를 보고는 동공이 세차게 흔들렸죠. 아들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다그쳤습니다. 설명해 보라고 했어. 너 이름으로 된 23억이라는 빚은 뭐고 이자는 또 뭐냐고. 그제야 아들의 어깨가 가늘게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다 잘못했어요. 아들은 울먹이며 그간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제가 예상했던 진실과는 거리가 멀었어요. 아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모든 것은 사업 투자 실패 때문이었습니다. 지연이가 아는 유망한 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투자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아들을 설득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아들도 반대했지만 지연이가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빠듯하게 살아야 해? 당신은 장남이잖아. 어머니께 효도하고 싶지 않아? 라며 계속해서 부추겼다고 해요. 결국 아들은 지연이의 말에 넘어가 퇴직금과 모아두었던 돈을 전부 투자했지만 사업은 순식간에 망해버렸다고 했습니다. 투자금을 날린 것도 모자라 빚까지 떠안게 되자 마지막으로 손을 댄 것이 바로 저 사채였다는 겁니다. 지연이는 울면서 이것만 있으면 재기할 수 있다. 금방 갚을 수 있다라며 아들을 설득했고 결국 아들은 제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너가 직접 가서 너 이름으로 이 계약서에 서명을 한 거니? 제 질문에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면서도 무언가 더 할 말이 있는 듯 입술을 달싹이다가 이내 고개를 숙이고 오열했습니다. 저는 아들의 눈물을 보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아들의 이야기에는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아들은 모든 것을 지연이와 자신의 공동 책임인 것처럼 어리석은 욕심이 부른 비극인 것처럼 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정말 단순한 투자 실패일까요? 제 아들을 이렇게까지 망가뜨리고 사채의 구렁텅이로 밀어넣은 것이 정말 지연이의 어리석은 욕심 때문이기만 한 걸까요? 아들은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여전히 김지연을 감싸고 있거나 혹은 자신도 모르는 더 큰 진실의 일부만을 알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들을 다그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계약서를 챙겨 방을 나왔습니다. 아들에게는 모든 걸 알았으니 해결할 방법을 찾아보자며 안심시켰지만 제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도 복잡하고 냉정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오후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제 이 진실을 저 혼자 파헤쳐야만 했습니다. 아들의 불완전한 실토를 듣고 난 뒤 저는 며칠 밤낮을 고뇌했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방에 틀어박혀 있었고 집안의 공기는 납덩이처럼 무거웠어요. 이대로는 안 됐습니다. 아들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이상 제가 직접 움직여야만 했죠.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저는 결국 3년 동안이나 연락을 끊고 지냈던 제 하나뿐인 남동생 민석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평생을 형사로 살다 몇 해 전 퇴직한 동생이라면 이 막막한 상황에서 실마리라도 찾아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누나, 웬일이야? 해가 서쪽에서 뜨겠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동생의 목소리는 여전히 퉁명스러웠습니다. 민석아, 나 좀 보자. 아주 급한 일이야. 무슨 일인데? 또 그 아들 녀석 문제야? 내가 그때 말했잖아. 누나가 반대하는 결혼, 끝이 좋을 리 없다고. 동생의 핀잔에 울컥 화가 치밀었지만 꾹 참았습니다. 지금은 감정을 내세울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저는 동생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아들이 집으로 돌아온 것, 그리고 그의 옷에서 발견된 13억 원짜리 사채 계약서에 대해서요. 제 이야기가 길어질수록 수화기 너머 동생의 숨소리가 점차 진지해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 대부업체 이름이 뭐라고? 아폴론 파이낸셜. 잠시 침묵하던 동생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누나, 지금 당장 그 서류 들고 내가 말하는 곳으로 와. 성태 그놈한테는 절대 말하지 말고. 동생이 말해준 주소는 허름한 상가 2층에 있는 낡은 찻집이었습니다. 제가 도착하자 동생은 이미 와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는 동생 앞에 계약서 4본을 펼쳐놓았습니다. 동생은 처음에는 귀찮다는 표정으로 서류를 보더니 이내 미간을 찌푸리며 자세를 바로 했습니다. 평생을 범죄자들과 서류를 씨름해 온 사람의 날카로운 눈빛이 돌아와 있었어요. 이거 전형적인 작업 대출인데. 이자율이나 위약금 조항 보니까 아주 악질 중에 악질이네. 성태 그놈 제대로 걸려들었어. 동생은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누나, 이건 단순한 부부 사기 사건이 아니야. 성태가 말한 사업 투자 실패는 전부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아. 이건 처음부터 성태를 타겟으로 잡고 돈을 빼먹은 뒤에 빚까지 떠넘겨서 인생을 아주 거덜내려고 설계된 기획 사기야. 기획 사기라고? 응. 아마 그 며느리라는 여자 혼자도 아닐걸. 뒤에 이 모든 걸 지시하고 조종하는 놈이 분명히 있을 거야. 동생의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을 번개처럼 스쳐 지나가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김지연의 그 자신만만하고 탐욕스러운 눈빛이었죠. 그 눈빛은 어리석은 사랑에 빠진 눈이 아니라 성공을 확신하는 사기꾼의 눈빛이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니? 일단 성태가 전부 사실대로 말하게 만들어야 해. 하지만 지금 상태로는 쉽지 않을 거야. 그놈이 제정신을 차리게 만들려면 우리가 먼저 그 여자의 진짜 정체를 밝혀내야지. 눈앞에 증거를 들이밀기 전까지는 아마 헛된 미련을 못 버릴 테니까. 동생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이런 일 아주 깔끔하게 처리하는 친구가 하나 있어. 사람을 붙여보자.
그 김지현이라는 여자의 뒤를 샅샅이 캐보는 거야. 그렇게 저는 동생의 도움을 받아 흥신소에 연락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동생이 소개해준 최 반장이라는 사람은 지극히 평범한 인상이었지만 눈빛만은 날카롭게 살아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김지연의 사진과 제가 아는 최소한의 정보를 넘겨주었습니다. 그리고 제 비상금 통장을 전부 털어 착수금으로 건넸습니다. 기다리는 시간은 지옥과도 같았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어둠 속에서 나오지 않았고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아들의 시중을 들며 속으로 칼을 갈았어요. 그리고 일주일 뒤 드디어 최 반장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동생과 함께 다시 만난 찻집에서 그는 두툼한 서류 봉투를 제 앞에 내밀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머님 생각이 맞았습니다. 며느님은 혼자가 아니었고 이건 전문 사기단이 벌인 계획적인 범죄입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상상했던 것 이상의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지현의 신상 정보는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그녀가 말했던 부모님, 학력, 직업, 그 모든 것이 날조된 것이었죠. 그녀는 상습적으로 부유한 집안의 남성들에게 접근해 파산시킨 전력이 있는 전문 사기꾼이었습니다. 보고서에는 그녀가 과거에 사귀었던 남자들의 목록과 그들이 어떻게 파멸해 갔는지에 대한 기록까지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녀가 최근까지도 다른 남자와 밀회를 즐기는 사진들이 여러 장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서 김지연은 낯선 남자와 아주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고급 레스토랑에 들어가거나 명품 매장에서 쇼핑을 하고 있었어요. 그 남자가 바로 이 모든 일의 배후일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굳게 닫힌 아들의 방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최 반장에게서 받은 서류 봉투를 아들 앞에 던졌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엄마? 아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사진과 서류들을 한 장 한 장 넘겨볼수록 아들의 얼굴은 점차 하얗게 그리고 푸르게 변해갔습니다. 특히 김지현이 낯선 남자와 웃으며 팔짱을 끼고 있는 사진을 보았을 때 아들의 손에서는 서류들이 후두둑 떨어졌습니다. 아니야, 이건 사실이 아닐 거야. 뭔가 오해가 있을 거예요. 지연이가 나한테 이럴 리가 없어. 아들은 현실을 부정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오해? 그럼 너의 전 재산과 너의 이름으로 된 23억의 사채 빚도 오해니? 저 여자가 너에게 말했던 가족, 학력, 직업, 그 모든 게 거짓말인데도 이게 오해인 것 같아? 저는 아들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아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성태야, 이제는 인정해야 해. 너는 사랑을 한 게 아니야. 너는 철저하게 사기를 당한 거야. 저 여자는 너를 사랑한 적이 단 한순간도 없었어. 너의 돈, 그리고 너의 배경만 봤을 뿐이야. 제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아들의 가슴에 꽂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아들의 눈에서 마침내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지난번의 자기 연민과 후회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사랑했던 사람에게 철저히 배신당한 사람의 심장이 갈갈이 찢어지는 고통의 눈물이었습니다. 엄마, 내가 너무 바보 같았어요. 엄마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아들은 어린아이처럼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3년간 골마 터졌던 상처와 배신감이 한꺼번에 터져나온 것이겠죠. 저는 그런 아들을 말없이 안아주었습니다. 아들의 등을 토닥이며 저는 더욱 굳게 결심했습니다. 이제 아들은 제 편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저 악마 같은 인간들에게 반격을 가할 차례였습니다. 저는 아들의 귓가에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괜찮아, 아들. 지금부터 엄마 말만 들어. 너의 인생, 엄마가 전부 되찾아 줄게. 아들은 제 품에 안겨 한참 동안이나 울음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모든 진실을 마주하고 무너져 내린 다음 날, 저희 집 거실에는 저와 아들, 그리고 동생 민석이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는 최 반장이 가져온 서류 뭉치가 어지럽게 널려 있었죠. 밤새 울어 퉁퉁 부은 눈을 한 아들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허공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동생은 그런 아들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성태야, 이제 정신 차려야지. 너가 이렇게 무너져 있으면 아무것도 해결 못해. 저것들한테 복수하고 싶지 않아? 너의 인생, 너의 돈, 전부 되찾고 싶지 않냐고. 복수라는 말에 아들의 눈동자가 희미하게 움직였습니다. 동생은 말을 이었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 경찰서에 가봤자 너만 불리해져. 사채 계약서에 내 이름이 똑똑히 박혀 있잖아. 잘못하면 사기 공범으로 엮여 들어갈 수도 있어. 그렇게 감옥에 들어가서 저것들이 너의 돈으로 호의호식하는 꼴을 보고만 있을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데요, 삼촌? 아들이 겨우 목소리를 냈습니다. 동생은 기다렸다는 듯이 준비해온 작전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아주 대담하고 위험한 계획이었어요. 바로 아들이 이중첩자가 되어 김지현에게 다시 접근하는 것이었습니다. 너가 김지현에게 연락해서 엄마를 속여서 돈을 더 뜯어낼 방법을 찾았다고 미끼를 던지는 거야. 아주 절박하고 여전히 저들에게 속고 있는 멍청한 남편 연기를 해야 해. 제가 그걸 어떻게 해요? 저 그 여자 얼굴 볼 자신도 없어요. 아들은 고개를 저으며 기겁했습니다. 그럴 만도 했죠. 자신의 인생을 망가뜨린 원수와 마주 앉아 태연하게 연기를 하라니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일 겁니다. 저는 아들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성태야, 할 수 있어. 이건 너를 위한 일이기도 하지만 엄마를 위한 일이기도 해. 내 인생을 망친 저 악랄한 것들이 웃고 떠들며 잘 사는 꼴을 엄마는 눈 뜨고는 못 본다. 저것들이 제 발로 덫에 걸어 들어오게 만들려면 우리가 미끼를 던져야만 해. 제 말에 아들은 한참 동안이나 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마침내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눈에는 더 이상 나약한 슬픔이 아니라 차가운 분노와 결의가 서려 있었어요. 작전은 시작되었습니다. 동생은 어디선가 구해온 작은 장비들을 테이블 위에 늘어놓았습니다. 셔츠 단추처럼 생긴 초소형 카메라, 평범한 볼펜처럼 생긴 녹음기, 자동차 키 모양의 보조 녹음기까지. 영화에서나 보던 물건들이었죠. 이것들을 몸에 지니고 가서 김지현과 그 배후의 놈이 나누는 모든 대화를 녹음하고 가능하다면 영상으로도 찍어야 해. 우리가 처음부터 너를 속일 계획이었다는 식의 저들의 범죄 의도를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대화가 녹음되어야만 해. 그게 우리가 살 길이야. 동생은 아들에게 장비 사용법을 꼼꼼하게 알려주었습니다. 우리는 몇 번이고 장비를 켜고 끄는 연습을 반복했습니다. 저는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아들이 입고 나갈 셔츠의 단추를 떼어내고 그 자리에 단추형 카메라를 직접 바느질에 달았습니다. 한 땀 한 땀 바느질을 하는데 손이 어찌나 떨리던지. 내 아들을 사지로 내모는 것만 같아 가슴이 아팠지만 이 방법밖에는 없었습니다. 이것은 내 아들을 지키기 위한 갑옷이었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친 뒤 우리는 마침내 작전을 실행에 옮기기로 했습니다. 아들은 동생과 제가 지켜보는 앞에서 스피커폰으로 김지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심호흡을 몇 번이나 하고 나서야 아들은 겨우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이 가고 김지연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왜 전화했어? 무슨 일이야? 목소리는 차갑고 귀찮다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아들은 연습한 대로 최대한 절박하고 어리숙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지연아, 나야. 큰일 났어. 엄마가 나를 의심하기 시작한 것 같아. 자꾸 뭘 캐묻고 다녀. 더 이상 엄마 집에 숨어 있을 수가 없겠어. 그래서
어쩌라고. 너가 알아서 할 일이지 나한테 전화해서 뭘 어쩌라는 거야. 김지현의 쌀쌀맞은 대꾸에 순간 아들의 얼굴이 굳었지만 아들은 이내 감정을 추스르고 미끼를 던졌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마지막으로 방법을 하나 생각해봤어. 엄마한테 무릎 꿇고 빌면 나 하나 보고 사는 분이라 마지막으로 한 번은 도와주실 것 같아. 큰 돈을 좀 만들 수 있을 것 같다고. 만나서 자세하게 얘기 좀 하자. 어떻게 엄마를 속일지 계획을 짜야지. 수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김지현이 속으로 계산기를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어요. 제발, 제발 미끼를 물어라. 저와 동생은 숨을 죽이고 아들을 지켜보았습니다. 잠시 후 김지현이 입을 열었습니다. 알았어. 그럼 내일 저녁 7시에 우리가 자주 가던 티카페에서 봐. 전화는 그렇게 끊겼습니다. 통화가 끝나자마자 아들은 자리에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저와 동생은 동시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일단 첫 번째 관문은 통과한 셈이었습니다. 잘했어, 성태야. 아주 잘했어. 동생이 아들의 어깨를 두드리며 칭찬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얼굴은 여전히 어두웠어요. 엄마, 삼촌. 저 정말 잘할 수 있을까요? 막상 내일 그 여자 얼굴을 보면 제가 무슨 짓을 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아들의 손을 다시 한번 꽉 잡아주었습니다. 걱정하지 마. 너는 혼자가 아니야. 엄마랑 삼촌이 뒤에서 다 지켜보고 있을 거야. 너는 그냥 너의 인생을 훔쳐간 도둑들을 잡는다고만 생각해. 알겠지? 그날 밤 우리 세 사람은 아무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거실 테이블에 둘러앉아 내일 있을 만남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시뮬레이션하며 밤을 새웠습니다. 아들의 대사 하나, 행동 하나까지 꼼꼼하게 점검했죠. 드디어 내일이면 저 지긋지긋한 악연의 고리를 끊어낼 첫 단추를 채우게 되는 것입니다. 거실 창밖으로 동이 트는 것을 보며 저는 다가올 결전의 시간을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두렵고 떨렸지만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제 아들의 인생이 걸린 싸움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약속 시간이 다가올수록 집안의 공기는 납처럼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아침부터 속이 좋지 않아 물 한 잔도 제대로 넘기지 못했어요. 오늘 내 아들이, 제 목숨과도 같은 아들이 적의 소굴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가야 한다는 사실이 심장을 짓눌렀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아들이 입고 나갈 셔츠를 다림질하며 단추 모양의 카메라 렌즈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볼펜형 녹음기는 소리가 잘 들어가는지 몇 번이고 확인하고 또 확인했습니다. 제 손이 어찌나 떨리던지 하마터면 뜨거운 다리미에 손을 대일 뻔했습니다. 약속 시간 1시간 전 우리는 집을 나섰습니다. 동생 민석이가 운전하는 차 뒷좌석에 앉은 아들은 말이 없었어요. 그저 창밖을 바라보는 옆얼굴에 턱선이 굳게 다물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의 손을 말없이 잡아주었습니다. 차갑게 식어있는 아들의 손에서 아들이 느끼고 있을 공포와 분노가 고스란히 전해져 오는 듯 했습니다. 약속 장소인 티카페는 번화가의 한적한 골목에 위치한 예전에 아들이 지연이와 데이트할 때 몇 번 와봤다고 했던 곳이었습니다. 동생은 카페가 보이는 맞은편 주차장에 차를 세웠습니다. 성태야. 이제부터는 실전이야. 저 카페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너는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고 절박한 남편이 되어야 해. 명심해. 저들은 너를 철저히 아래로 보고 있어. 그 오만함을 역으로 이용해야 한다.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흥분하면 안 돼. 저쪽에서 어떤 모욕적인 말을 하더라도 너는 돈에 눈이 먼 한심한 놈이 되어야만 해. 민석이의 마지막 당부에 아들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은 차에서 내리기 전 저를 돌아보며 희미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그 미소는 너무나 큰 고통을 삼킨 사람의 미소여서 제 가슴을 더욱 아프게 찔렀습니다.
아들은 차에서 내려 카페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저와 동생은 차 안에서 동생이 미리 준비해 온 수신기와 노트북을 통해 아들에게서 전송되는 음향을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지지직거리는 잡음과 함께 카페의 소음과 아들의 긴장된 숨소리가 이어폰을 통해 생생하게 들려왔습니다. 아들은 창가 자리에 앉아 물만 연신 들이켰습니다. 제 심장도 아들의 심장 박동에 맞춰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10분쯤 지났을까 카페 문이 열리고 익숙한 형체가 들어섰습니다. 김지현이었어요. 마지막으로 봤을 때보다 더 화려하고 값비싼 옷차림이었습니다. 그녀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한몸에 받으며 당당하게 걸어 들어왔죠. 그녀는 아들을 발견하고는 인상을 찌푸리며 다가와 맞은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그녀는 경멸이 가득한 목소리로 쏘아붙였습니다. 꼴이 왜 그 모양이야? 어디 가서 맞고 다녔어? 아주 산거지가 따로 없네. 그 목소리가 이어폰을 통해 제 귓전을 때렸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주먹을 꽉 쥐었어요. 동생이 제 어깨를 가볍게 쥐며 진정하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아들은 연습한 대로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그냥 잠을 좀 설쳐서 그래. 도와줘서 고마워, 지연아. 됐고 용건만 간단히 해. 나 바쁜 사람이야. 너희 엄마한테 돈 뜯어낼 방법이라는 거, 그거 뭔데? 또 무슨 바보 같은 생각을 한 건 아니고. 김지현은 메뉴판을 보는 척하며 주변을 휙휙 둘러보았습니다. 경계심이 몸에 밴 사람의 행동이었죠. 아들은 침을 한번 꿀꺽 삼키고는 우리가 준비했던 거짓말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나 하나 보고 사시잖아. 내가 요즘 계속 아프다고 앓는 소리를 했더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야. 그래서 생각한 건데 내가 아주 큰 병에 걸렸다고 하는 거야. 예를 들면 암 같은 거.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죽는다고 병원 진단서 같은 걸 가짜로 만들어서 보여주면 엄마는 집이라도 팔아서 수술비를 내놓을 사람이야. 저는 제 아들의 입에서 저런 끔찍한 말이 나오는 것을 들으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연기라는 것을 알면서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김지현은 잠시 아들을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그러더니 피식 하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푸. 야, 오성태. 너 진짜 머리는 장식으로 달고 다니냐? 그런 삼류 드라마 같은 수법이 아직도 먹힐 거라고 생각해? 가짜 진단서는 어디서 구하게? 그리고 너희 엄마가 그렇게 만만한 사람으로 보여? 아니, 그게 아니라 정말 다른 방법이 없잖아. 일단 그렇게라도 해서 돈을 만들고 우리가 멀리 떠나서 새롭게 시작하면 되잖아. 응. 아들의 애원에 김지연은 짜증이 난다는 듯 머리를 쓸어 넘겼습니다. 정말 답답하네. 너 때문에 내 계획까지 다 엉망이 될 판이야. 너는 그냥 가만히 있기나 해. 돈 문제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가 어떻게 알아서 해. 이미 내 이름으로 된 빚이 13억이야. 사채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데. 아들의 목소리가 순간적으로 높아졌습니다. 동생이 옆에서 진정해라고 나지막이 말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김지현은 눈을 가늘게 뜨고 아들을 쏘아보았습니다. 시끄러워. 너 목소리 낮춰. 누가 들으면 어쩌려고 그래. 다 방법이 있으니까 기다리라면 기다려. 최 이사님이 지금 다 알아서 처리하고 계시니까. 최 이사. 그 이름이 나오는 순간 저와 동생은 서로의 눈을 쳐다보았습니다. 드디어 배후에 있는 공범의 존재가 그들의 입으로 확인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들은 놓치지 않고 물고 늘어졌습니다. 최 이사? 그 사람이 누군데? 당신, 나 몰래 다른 남자 만나고 있었어? 뭐? 남자? 기가 막혀서. 그런 분을 어디다 대고. 너 같은 사람이랑은 차원이 다른 아주 높으신 분이야. 이번 일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림을 그리고 계신 분이라고.
너는 그냥 그분의 계획에 맞춰서 움직이기만 하면 되는 장기 말 같은 거고. 장기 말. 그 단어가 제 심장을 후벼 팠습니다. 김지현의 입에서는 잔인한 말들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너희 엄마는 참 단순해서 좋아. 아들밖에 모르는 외로운 늙은이. 우는 소리 몇 번 하면 쌈짓돈이라도 탈탈 털어주잖아. 안 그래? 이번에 너한테 준 돈도 그렇게 받아낸 거 아니야? 됐고, 암 같은 소리 집어치워. 그딴 어설픈 짓 하다가 들키기라도 하면 끝장이야. 최 이사님이 더 확실한 방법을 준비하고 계시니까 너는 그냥 쥐 죽은 듯이 숨어 있기나 해. 연락할 때까지 전화도 하지 말고. 알았어? 김지현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볼 일이 없다는 듯한 태도였죠. 그녀는 핸드백을 고쳐 매며 마지막으로 아들에게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오성태. 괜히 딴 생각 품지 마. 너 이미 나랑 한 배를 탄 거야. 내 이름으로 된 서류들이 얼마나 많은지 잊었어? 멍청한 짓 하면 너만 다쳐. 명심해. 그 말을 끝으로 김지연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카페를 나가버렸습니다. 홀로 남겨진 아들은 한참 동안이나 고개를 숙인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제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내 아들이 저런 취급을 받으며 저런 말을 들으며 지난 세월을 버텨온 것이었습니다. 잠시 후 아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비틀거리며 카페를 나왔습니다. 차에 올라탄 아들은 운전석에 머리를 기댄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는 녹초가 된 것을 넘어 영혼까지 탈탈 털린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 처참한 모습에 저는 차마 아무 말도 건넬 수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우리는 녹음된 파일을 다시 한번 재생했습니다. 카페의 소음 속에서 김지연의 차갑고 잔인한 목소리가 거실을 가득 메웠습니다. 최 이사 역시 배후가 있었어 동생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는 곧바로 최 반장에게 연락해 최 이사라는 인물에 대해 샅샅이 뒷조사를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돈은 얼마가 들어도 좋으니 그놈의 실체를 반드시 밝혀내야만 했습니다. 그날 밤 아들은 처음으로 제게 속내를 털어놓았습니다. 엄마, 저 여자가 저를 보고 장기 말이라고 했어요. 제가 사랑했던 지난 3년이 저 여자에게는 그냥 장기판 위에 말 하나 움직이는 것만도 못한 거였어요. 아들은 괴로워하며 제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을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성태야. 너는 장기 말이 아니야. 너는 엄마의 세상 전부야. 그러니 이제 그만 아파해. 장기판을 엎어버리면 그만이야. 이 엄마가 그렇게 만들어줄게. 며칠이 또 흘렀습니다. 그동안 최 반장은 최 이사의 뒤를 캤고 마침내 그의 정체를 밝혀냈다는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의 본명은 최만식. 제 동생 민석이가 예상했던 대로 그는 상습적인 사기 전과를 가진 전문 범죄자였습니다. 그의 수법은 늘 같았습니다. 김지현처럼 젊고 아름다운 여자를 얼굴마담으로 내세워 돈 많은 집안의 외아들이나 세상 물정 모르는 부유층 남성들에게 접근시킨 뒤 결혼이나 사업 투자를 미끼로 재산을 빼돌리는 것이었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모든 법적 책임을 얼굴마담과 피해자에게 떠넘기고 자신은 유령처럼 사라지는 수법을 반복해왔습니다. 신문기사 스크랩에는 그에게 당해 가정이 파탄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들의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최 반장이 가져온 보고서를 읽어내려가던 제 손이 분노로 떨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기 사건이 아니었어요. 사람의 인생을 뿌리째 파괴하는 악마의 소행이었습니다. 김지현은 그 악마의 충실한 하수인이었고요. 보고서를 함께 읽은 아들은 입술을 깨물다 못해 피가 배어나왔습니다. 이제 아들의 눈에는 슬픔이나 배신감 대신 차가운 분노만이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저놈들 전부 다 제 손으로 집어넣어야겠어요. 김지현뿐만 아니라 그 최 이사라는 놈까지 전부요. 아들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단단했습니다.
더 이상 예전에 나약한 제 아들이 아니었어요. 저는 그런 아들을 보며 이 싸움의 끝이 어디일지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단순한 이혼 소송으로 끝낼 생각이 없었습니다. 김지현과 최 이사, 이 사기단 전체를 뿌리 뽑아 다시는 내 아들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만들겠다고 결심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고 동생과 함께 경찰에 제출할 증거들을 차곡차곡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저 악마들을 사냥하는 사냥꾼이 될 것이었습니다. 최만식이라는 거대한 배후의 존재가 드러난 이상, 이전과는 다른 더욱 대담한 덫이 필요했습니다. 김지현이야 돈이라면 사족을 못 쓰는 하수인이지만 최만식 같은 노련한 사기꾼은 웬만한 미끼는 물지 않을 것이 뻔했어요. 그의 탐욕을 자극할 의심조차 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하고 확실한 미끼가 필요했죠. 우리 세 사람은 며칠 밤낮으로 머리를 맞대고 최후의 작전을 설계했습니다. 최만식 같은 놈들은 기본적으로 의심이 많아. 하지만 동시에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갈 만큼 오만하기도 하지. 우리가 상상도 못할 정도의 큰 판을 벌이면 의심하면서도 결국은 기어 나올 거야. 동생 민석이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거대한 거짓말을 만들어내기로 했습니다. 바로 제가 돌아가신 남편에게서 물려받았지만 그동안 잊고 지냈던 강남의 작은 땅이 최근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수십억 원대의 보상금을 받게 되었다는 시나리오였죠. 강남 땅이라는 말에 돈에 환장한 최만식이라면 분명히 달려들 것이라는 계산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걸 어떻게 진짜처럼 만들어요? 서류 같은 게 있어야 할 텐데 아들의 걱정스러운 질문에 최 반장이 자신만만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런 건 걱정 마십시오. 제게 맡겨주시면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토지 등기부등본이랑 개발 계획 공문서, 보상금 지급 통지서까지 전부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분야에서만큼은 최고의 전문가인 듯 했습니다. 동생은 최 반장의 실력을 보증한다며 저를 안심시켰죠. 며칠 뒤 최 반장은 정말로 감쪽 같은 위조 서류들을 한 뭉치 들고 나타났습니다. 법원 직인이 찍힌 등기부등본과 구청장 직인이 찍힌 공문서는 제가 보고도 진짜라고 믿을 정도였어요. 이제 무대는 완벽하게 준비되었습니다. 배우만 제 역할을 잘 해내면 되는 상황이었죠. 모든 시선이 아들에게로 향했습니다. 아들은 비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는 결전의 장소였습니다. 어설픈 카페 같은 곳에서는 최만식이 모든 속내를 드러내지 않을 것이 뻔했어요. 우리는 그들이 완전히 방심하고 자신들이 승리했다고 착각할 만한 안전하고 완벽한 장소가 필요했습니다. 그때 동생 민석이가 무릎을 탁 쳤습니다. 좋은 장소가 있어. 내 경찰 동기 중에 퇴직하고 큰 한정식집 하는 놈이 하나 있거든. 별채에 방이 여러 개 있어서 우리가 옆방에서 모든 걸 지켜보고 녹화하기에 완벽한 곳이야. 내가 얘기해 놓으면 그날 하루 식당 문을 닫아서라도 우리한테 협조해 줄 거야. 모든 것이 계획대로 착착 진행되었습니다. 동생의 친구가 운영한다는 송복원이라는 한정식집은 시 외곽의 조용한 곳에 위치한 아주 크고 고풍스러운 곳이었습니다. 우리는 약속 날짜 하루 전날 밤 식당을 찾아가 결전이 벌어질 별채의 가장 큰 방과 그 옆방을 샅샅이 점검했습니다. 최 반장과 그의 팀원들은 전문가의 솜씨로 방 안 곳곳에 초소형 HD 카메라와 고성능 마이크를 설치했습니다. 족자에 그려진 난초의 눈, 벽에 걸린 도자기의 작은 흠집, 천장의 대들보까지. 그들의 눈을 피할 수 있는 곳은 어디에도 없었죠.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방 한쪽에 놓인 화병에 국화꽃을 꽂았습니다. 저 악마들의 마지막을 장식해줄 조화인 셈이었죠. 제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분하고 냉정해지는 기분이었어요. 모든 준비를 마친 그날 밤 아들은 김지현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지시에 따라 일부러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죠. 나야. 당신이 말한 최 이사라는 사람 좀 바꿔줘. 당신이랑은 얘기 안 해. 아주 중요한 얘기거든. 김지현은 어이없다는 듯이 웃더니 잠시 후 수화기 너머로 다른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최만식이었습니다. 낮고 기름진 사람을 아래로 훑는 듯한 오만한 목소리였죠. 나 최 이사인데 무슨 일인가, 오 사장. 오 사장이라는 호칭에 아들은 순간 주춤했지만 이내 연습한 대로 거만하게 말을 받았습니다. 사장이라니 곧 망하게 생긴 사람한테. 각설하고 내가 아주 큰 건수를 하나 찾았소. 당신 같은 사람이랑 직접 얘기해야 할 만큼 아주 큰 건수야. 최만식은 흥미가 생긴 듯 얘기해 보게라고 말했습니다. 아들은 우리가 준비한 시나리오를 막힘없이 쏟아냈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남긴 강남 땅 수십억 대의 보상금, 그리고 상속세 문제로 골치가 아프다는 이야기까지.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며 듣던 최만식의 목소리는 수십억이라는 단어가 나오자 미세하게 톤이 높아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뭘 원하는데? 그 돈, 세금 한 푼 안 내고 안전하게 빼돌릴 방법을 찾고 있소. 물론 당신이 도와준다면 수수료는 두둑하게 챙겨주지. 대신 이번 일은 김지현은 빼고 나랑 직접 거래했으면 좋겠군. 저 여자는 이제 믿을 수가 없어서. 아들의 마지막 말은 신의 한 수였습니다. 김지현을 견제하는 듯한 태도를 보여줌으로써 자신이 더 이상 김지현에게 휘둘리는 멍청이가 아니라는 인상을 심어주었기 때문이죠. 최만식은 잠시 생각하더니 좋아. 관련 서류를 가지고 내일 저녁 7시 송복원 별채에서 보지. 내 변호사도 함께 갈 테니 자네도 준비 단단히 하고 오게라며 약속을 잡았습니다. 전화가 끊어지고 우리 세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드디어 거대한 월척이 미끼를 문 것이었습니다. 아들은 안도의 한숨과 함께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 짧은 통화에 온 기운을 다 쏟아부은 듯 보였어요.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그날따라 하늘은 유난히 맑고 푸르렀습니다.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나 아들이 가장 좋아하던 소고기 뭇국을 끓였습니다. 마지막 전투를 앞둔 아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라도 든든하게 먹이고 싶은 어미의 마음이었죠. 아들은 아무 말 없이 제가 차려준 밥을 한 그릇 깨끗하게 비웠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든든하고 대견했는지 모릅니다. 약속 시간이 다가오고 우리는 다시 송복원으로 향했습니다. 어제와는 달리 식당 입구에는 내부 수리 중이라는 팻말이 걸려 있었고 주차장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별채의 감시실 역할을 할 옆방에는 이미 동생과 최 반장, 그리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사복경찰 2명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노트북 화면에는 약속 장소인 큰 방의 모습이 여러 각도에서 선명하게 보이고 있었죠. 저는 떨리는 마음을 감추고 아들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습니다. 성태야, 이제 곧 모든 게 끝날 거야. 정신 똑바로 차리고 연습한 대로만 하면 돼. 엄마가 여기서 다 지켜보고 있을게. 아들은 제 손을 한번 꾹 잡고는 비장한 표정으로 옆방으로 향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아들이 방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제 심장은 멎는 것 같았습니다. 화면 속에서 아들은 의자에 앉아 초조하게 테이블을 손가락으로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식당 입구로 고급 세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들어왔습니다. 차에서 내린 것은 최만식과 김지현, 그리고 서류 가방을 든 낯선 남자였습니다. 아마도 그들의 변호사겠죠. 그들은 자신만만하고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별채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마치 세상을 다 가진 개선장군처럼요. 김지현은 아들을 파멸시키고 얻어낼 부와 성공에 취해 있었고 최만식은 자신의 완벽한 계획에 마침표를 찍으러 온 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들이 지금 걷고 있는 길이 화려한 성공으로 향하는 길이 아니라
모든 것을 잃게 될 심판의 장으로 향하는 길이라는 것을요. 저는 화면 속에서 웃고 있는 그들의 얼굴을 보며 조용히 복수의 칼날을 갈았습니다. 곧 저 웃음소리는 비명으로 바뀌게 될 것이었습니다. 방문이 열리고 최만식과 김지현, 그리고 변호사로 보이는 남자가 들어서는 순간 감시실 안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저는 제 숨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저들에게 들릴까봐 저도 모르게 입을 틀어막았어요. 옆에 앉은 동생 민석이의 어깨는 단단하게 굳어 있었고 최 반장은 날카로운 눈으로 노트북의 여러 화면을 번갈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의 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들을 맞았습니다. 최만식은 방 안을 한번 휙 둘러보더니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이며 아들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오 사장, 배포가 아주 대단하구만. 이런 좋은 장소를 다 알고 말이야. 아들은 그의 손을 마주 잡으며 연습한 대로 비릿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최 이사님만큼이야 하겠습니까? 그 짧은 대화 속에서 보이지 않는 기싸움이 팽팽하게 오갔습니다. 김지현은 제 전 남편 옆에 바싹 붙어 서서 저를 향해 보란 듯이 승자의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제가 아닌 제 아들을 향한 미소였지만 그 칼날은 정확히 제 심장을 향하고 있었죠. 자리에 앉자마자 최만식은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대단하다는 강남 땅 서류부터 한번 구경해 볼까? 아들은 태연하게 서류 가방에서 우리가 준비한 위조 서류들을 꺼내 테이블 위로 밀었습니다. 최만식의 변호사가 서류를 받아들고 꼼꼼하게 검토하기 시작했어요. 한 장 한 장 넘어갈 때마다 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만약 저 서류가 가짜라는 것을 들키기라도 하면 모든 것이 끝장이었습니다. 시간은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마침내 서류 검토를 마친 변호사가 최만식의 귓가에 무언가 속삭였습니다. 그러자 최만식의 얼굴에 탐욕스러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좋아. 서류는 아주 깨끗하군. 이 정도면 믿고 거래할 만하겠어. 덫에 완벽하게 걸려든 것이었습니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저와는 달리 동생과 최 반장의 얼굴은 여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였으니까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쪽 계획을 설명해 주지. 최만식은 시가를 꺼내 불을 붙이고는 연기를 길게 내뿜으며 자신들의 범죄 계획을 의기양양하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악랄하고 치밀했습니다. 일단 오 사장 당신 이름으로 유령 회사를 하나 설립할 거야.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페이퍼 컴퍼니지. 그리고 당신 어머니한테서 받은 보상금을 전부 그 회사 자본금으로 입금시키는 거야. 그 돈으로 우리는 해외 자원 개발 사업에 투자하는 것처럼 위장해서 여러 단계를 거쳐 자금을 세탁한 뒤 깨끗한 돈으로 만들어서 빼돌릴 거네. 물론 그 과정에서 생기는 모든 세금 폭탄과 법적 책임은 누구 앞으로 갈까? 최만식은 비열하게 웃으며 아들을 쳐다보았습니다. 아들은 굳은 얼굴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김지현이 옆에서 끼어들며 콧소리를 냈습니다. 당연히 우리 성태 씨 앞으로 가지. 사장님인데 그 정도 책임은 져야지, 안 그래? 그들은 마치 재미있는 연극이라도 보는 것처럼 낄낄거렸습니다. 저는 이어폰을 통해 들려오는 그 웃음소리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최만식의 설명은 계속되었습니다. 자금 세탁이 완벽하게 끝나면 그 회사는 부도를 내버릴 거야. 그럼 오 사장 당신은 수백억 대의 세금 체납에 외환관리법 위반, 횡령 및 배임 혐의까지 뒤집어 쓰게 되겠지. 하지만 걱정 마. 우리가 유능한 변호사를 붙여줄 테니 심신미약 같은 걸로 잘 둘러대면 징역 한 10년 살고 나오면 될 거야. 10년 뒤에 나오면 우리가 섭섭지 않게 챙겨주지. 안 그런가, 김 실장? 최만식의 말에 김지연은 교태를 부리며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이사님. 우리 성태 씨, 제가 평생 책임져야죠.
그 말을 하는 김지연의 얼굴에는 죄책감이라고는 눈곱만큼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 모든 상황을 즐기고 있는 듯 보였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당장이라도 저 방에 문을 부수고 들어가 저 악마들의 머리채를 잡고 싶었지만 동생이 제 어깨를 강하게 누르며 저지했습니다. 아직이었습니다. 결정적인 한 방이 남아 있었죠. 화면 속의 아들은 그 모든 끔찍한 계획을 듣고도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마침내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모든 것을 끝낼 단 하나의 질문이었죠. 그럼 저는 어떻게 되는 건데? 아들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그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지는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김지현은 그런 아들이 가소롭다는 듯이 혹은 불쌍하다는 듯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제 평생 잊지 못할 가장 잔인하고 악독한 말이었습니다. 걱정 마, 자기. 감옥에서 몇 년 살다 나오면 되지. 우리가 밖에서 잘 챙겨줄게. 변호사도 제일 좋은 사람으로 붙여주고. 원래 세상 일이라는 게 다 힘있는 사람이 이기는 거 아니겠어? 당신은 그냥 우리 성공을 위한 좋은 발판이 되어준다고 생각해. 영광 아니야? 이 바보 같은 사람아. 발판. 그 말이 나오는 순간 동생 민석이가 옆에 있던 최 반장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최 반장은 조용히 무전기에 대고 말했습니다. 진입.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별채의 문들이 동시에 거친 소리를 내며 활짝 열렸습니다. 약속이라도 한 듯 사방에서 사복 경찰들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의기양양하게 시가를 피우던 최만식의 얼굴이 경악으로 물들었고 제 아들에게 아양을 떨던 김지연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꼼짝 마. 전부 사기 및 사문서 위조 혐의로 체포한다. 동생의 우렁찬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최만식과 그의 변호사, 그리고 김지연의 손목에 차가운 쇠고랑이 채워졌습니다. 최만식은 이게 무슨 짓이야? 당신들 뭐야? 라며 거세게 저항했지만 경찰들에게 제압당해 꼴사납게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김지현은 그 순간까지도 상황 파악이 되지 않는 듯 멍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 감시실의 문이 열리고 제가 천천히 걸어 나오는 것을 보고는 그제야 모든 것을 깨달은 듯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녀의 눈이 저를 발견하고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리고 이내 세상의 모든 증오를 담은 듯 저를 쏘아보았습니다. 어머니? 그녀의 입에서 나온 마지막 말은 질문이 아닌 단말마의 비명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갑고 무표정한 얼굴로 바닥에 주저앉아 절망하는 그녀를 내려다볼 뿐이었죠. 어떤 동정도 어떤 연민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독했던 악연이 마침내 끝났다는 안도감과 모든 것을 되찾았다는 차가운 희열만이 제 온몸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경찰들에게 끌려나가던 김지현은 마지막으로 제게 악을 썼습니다. 당신이 다 망쳤어. 내가 당신 가만 안 둘 거야. 저는 그 추악한 발악을 들으며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내 인생은 내 탐욕이 망친 거야. 그리고 내 아들 인생은 이제 내가 되찾을 거고. 제 말을 끝으로 그들은 완전히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방 안에는 아들과 저, 그리고 동생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길고 길었던 전쟁이 끝난 것이었습니다. 아들은 그 자리에 우뚝 서서 텅 빈 공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아들에게 다가가 그 단단했던 어깨를 따뜻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오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송복원의 그 방, 모든 것이 끝난 그곳에는 한동안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멀어지고 경찰들이 현장을 정리하는 부산스러운 소음도 잦아들자 비로소 길고 길었던 악몽에서 깨어난 듯한 현실감이 저를 덮쳐왔습니다.
제 옆에는 넋이 나간 듯 허공을 응시하는 아들이 서 있었고 그 옆에는 복잡한 표정으로 담배를 태우는 동생 민석이가 있었죠. 모든 것이 비현실적이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우리는 실패할지도 모른다는 불안 속에서 이 작전을 감행했는데 이제는 두 원흉이 모두 차가운 쇠고랑을 차고 제 시야에서 사라진 뒤였습니다. 우리는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저는 피해자 가족이자 중요 참고인으로 아들은 이 사건의 가장 핵심적인 피해자이자 제보자로 조사를 받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경찰서의 차가운 형광등 불빛 아래 저는 몇 시간에 걸쳐 진술서를 작성했습니다. 3년 전 김지현을 처음 만났던 그날부터 오늘 이 순간까지 제가 보고 느끼고 의심했던 모든 것들을 남김없이 쏟아냈습니다. 제 기억 속에서 희미해졌던 그 아이의 교활한 눈빛, 탐욕스러운 질문, 아들을 교묘하게 고립시키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되살아나 예리한 증언이 되어 수사관의 노트북에 기록되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던 젊은 수사관은 어머님의 직감이 아드님을 구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라며 혀를 내둘렀죠. 복도를 지날 때 언뜻 열린 취조실 문틈으로 김지연의 악쓰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는 억울해요. 나도 최만식한테 속은 피해자라고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분노가 아니라 깊은 허무함을 느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저 아이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어떻게든 빠져나갈 궁리만 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들의 조사는 훨씬 더 오래 걸렸습니다. 저는 조사실 밖 의자에 앉아 초조하게 아들을 기다렸어요. 몇 시간이 지나고 문이 열리자 완전히 녹초가 된 아들이 비틀거리며 걸어 나왔습니다. 아들은 3년간 자신을 올감했던 기만과 착취의 역사를 모두 털어놓느라 온 기력을 다 쏟아부은 듯 보였습니다. 그 과정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는 묻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들은 창밖만 바라볼 뿐 말이 없었습니다. 어둠에 잠긴 도시의 불빛들이 아들의 텅 빈 얼굴 위로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그저 아들의 어깨를 가만히 감싸주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죠. 다음 날 아침 우리는 뉴스에서 강남 재력가 노린 며느리 혼테크 사기단 검거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를 마주해야 했습니다. 모자이크 처리되었지만 누가 봐도 김지현과 최만식의 얼굴이었고 사건의 개요가 상세하게 보도되었죠. 그 순간부터 저희 집 전화기는 불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간 연락 한 번 없던 친척들, 동네 주민들까지. 어떤 이는 걱정을 가장한 호기심으로, 어떤 이는 노골적인 험담을 위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이고 형님, 대체 어떻게 된 일이에요? 며느리 관수를 어떻게 하셨기에. 애초에 제가 그럴 줄 알았다니까요. 사람이 너무 사치스러워 보이더라니. 선주 씨, 그 집 며느리 원래 이상했다면서. 어쩐지 애가 명품만 밝히더라니. 사람 보는 눈이 없으시네. 그러게 아들 교육을 잘 시켰어야지. 저는 그 모든 전화들을 묵묵히 받아내며 경찰에서 조사 중이니 더는 할 말이 없습니다 라는 말만 기계처럼 반복했습니다. 이 싸움의 승리가 가져온 달콤함 뒤에는 이렇게나 시끄럽고 번거로운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저는 이상하게도 화가 나거나 상처받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의 호들갑스러운 반응이 제가 이겼다는 사실을 더욱 명확하게 확인시켜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렇게 며칠간의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어느 날 저녁, 집에는 마침내 저와 아들, 단둘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온갖 소음이 사라진 집안은 유난히 고요했고 그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그동안 애써 외면해왔던 서로의 상처를 마주해야 했습니다. 아들은 며칠 동안 제 눈치를 보며 겉돌기만 했습니다. 제가 차려주는 밥을 묵묵히 먹고는 설거지를 하겠다며 부엌에서 서성이다가도 제가 다가가면 슬그머니 자리를 피하기 일쑤였죠. 그 어색하고 불편한 공기가 제 심장을 짓눌렀습니다. 그날 밤 제가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아들이 조용히 제게 다가왔습니다. 손에는 따뜻한 물 한 잔이 들려 있었어요. 아들은 제 앞에 물 잔을 내려놓고는 그 자리에 풀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제게 큰 절을 올렸습니다. 명절에도 찾아오지 않아 받지 못했던 아들의 묵직한 절이었습니다.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제가 놀라서 아들을 일으키려 했지만 아들은 제 손을 밀어내고는 바닥에 고개를 숙인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그 한마디에 3년간 제 가슴속에 응어리져 있던 모든 슬픔과 원망,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제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어머니께서 그때 왜 그렇게 저를 말리셨는지 이제야 알겠습니다. 저는 사랑에 눈이 멀어, 욕심에 눈이 멀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의 마음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제가 눈이 멀어 어머니의 피눈물을 보지 못했고 제 귀가 막혀 어머니의 절규를 듣지 못했습니다. 다시는 엄마 안 찾겠다고 그 모진 말을 내뱉던 제 자신이 괴물처럼 느껴집니다. 어머니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었습니다. 아들의 등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등 위로 3년 전 다시는 엄마 안 찾을게요. 라며 모질게 소리치고 돌아서던 그날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아들 앞에 주저앉아 아들의 얼굴을 들어올렸습니다. 아들의 얼굴은 눈물과 콧물, 그리고 깊은 후회로 범벅이 되어 있었죠. 일어나 성태야. 일어나. 이제 괜찮아. 다 끝났어. 아닙니다, 어머니. 하나도 괜찮지 않습니다. 제가 저지른 짓을 생각하면 저는 어머니 앞에 평생을 이렇게 무릎 꿇고 살아도 모자랍니다. 저 자신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을 힘껏 끌어안았습니다. 마르고 단단했던 아들의 등이 이제는 한없이 가녀리고 위태롭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아들의 등을 토닥이며 제 속에 있던 이야기도 꺼내놓았습니다. 엄마는 너를 단 한순간도 원망한 적이 없단다. 그저 안타깝고 마음이 아팠을 뿐이야. 내 아들이 저 뱀 같은 것의 혓바닥에 놀아나는 것을 알면서도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어서 매일 밤 잠을 설쳤어. 너를 잃을까봐 그것만이 두려웠을 뿐이야. 우리는 그렇게 한참 동안이나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그것은 원망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후회의 눈물도 아니었습니다. 길고 긴 터널을 함께 빠져나온 두 사람이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확인하는 치유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아들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아들은 아무 말 없이 현관으로 나가 망가졌던 센서 등을 고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처음 아들이 있었으면 뚝딱이었을 텐데 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 등이었습니다. 아들은 서툰 솜씨로 한참을 낑낑대더니 마침내 현관에 환하고 따뜻한 불을 밝혔습니다. 어두웠던 현관이 밝아지는 순간 저는 우리 모자의 앞날도 저 불빛처럼 다시 밝아질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제가 고맙다고 하자 아들은 멋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집안일은 제가 다 해야죠. 그 단순한 한마디가 그 어떤 사죄의 말보다 더 깊게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아들은 행동으로 자신의 변화를 증명하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폭풍은 지나갔지만 그 자리에 남은 것은 폐허가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한 단단한 땅이 아주 천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더디지만 정확하게 흘러갔습니다. 최만식과 김지현의 재판이 시작되었고 저는 아들과 함께 몇 번이나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야 했습니다. 법원 복도를 지날 때마다 수많은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지만 저는 더 이상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당당하게 그리고 굳건하게 법정을 향했습니다. 법정에서 마주한 그들의 모습은 참으로 비참했어요. 화려했던 명품 옷 대신 수임 번호가 새겨진 죄수복을 입고 오만함으로 가득 찼던 얼굴에는 절망과 도끼만이 남아 있었죠.
그들은 법정에서도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추악한 싸움을 계속했습니다. 특히 김지연은 자신이 최만식에게 협박당한 연약한 피해자일 뿐이라며 눈물로 동정심에 호소하는 연기를 펼쳤습니다. 재판의 하이라이트는 저와 아들이 증인석에 섰을 때였습니다. 변호사는 저를 향해 증인은 평소 아들의 모든 것을 간섭하고 통제하려 했던 것 아닙니까? 아들의 결혼을 반대한 것도 아들이 자신의 통제에서 벗어나는 것을 참을 수 없었기 때문 아닙니까? 라며 저를 매정한 시어머니로 몰아가려 했습니다. 저는 흔들리지 않고 변호사의 눈을 똑바로 보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제 아들을 통제하려 한 적 없습니다. 지키려 했을 뿐입니다. 어미의 눈에는 제 자식을 노리는 약탈자의 눈빛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제 대답에 방청석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일었고 변호사는 더 이상 질문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증인석에 섰을 때는 더욱 극적인 순간이 연출되었습니다. 아들은 자신의 어리석음을 솔직하게 인정하면서도 김지연이 어떻게 자신을 기만하고 가족과 친구들로부터 고립시켰으며 심리적으로 자신을 지배해왔는지를 담담하지만 힘 있는 목소리로 증언했습니다. 김지연은 그런 아들을 향해 거짓말. 다 거짓말이야. 라고 소리치다 판사에게 제지당하기도 했죠.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는 우리가 제출한 녹취 파일이었습니다. 걱정 마, 자기. 감옥에서 몇 년 살다 나오면 되지. 그녀가 제 아들에게 내뱉었던 그 잔인한 목소리가 법정 전체에 울려 퍼지는 순간 방청석에서는 탄식이 터져나왔고 김지연은 고개를 숙인 채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재판은 우리의 완벽한 승리로 끝났습니다. 최만식은 상습 사기 및 범죄단체 조직 등의 혐의로 15년형을, 김지연은 모든 범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실이 인정되어 10년형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어내려가는 내내 저는 아무런 표정도 짓지 않았습니다. 그저 길고 지독했던 싸움이 마침내 법의 이름으로 매듭지어지는 것을 묵묵히 지켜볼 뿐이었죠. 법의 심판이 끝나자 우리에게는 현실의 문제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아들과 김지연의 이혼 절차를 밟아야 했어요. 재판 결과 덕분에 이혼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귀책 사유가 명백했기에 재산 분할은커녕 오히려 우리가 그동안 입은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었죠. 물론 빈털터리가 된 그들에게서 돈 한 푼 받을 수는 없겠지만 그것은 돈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법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그 지독한 관계를 완벽하게 끊어내는 상징적인 행위가 필요했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나오던 날 아들은 후련한 표정을 지으면서도 어딘가 씁쓸해 보였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의 어깨를 말없이 두드려 주었습니다. 이제 과거를 정리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때가 온 것이었습니다. 그 첫 번째 단계는 김지연의 흔적이 남아있는 모든 것을 지우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아들이 김지연과 함께 살았던 작은 아파트를 찾아갔습니다. 그곳은 이미 채권자들에게 넘어가 텅 비어 있었지만 미처 처분하지 못한 잡동사니들이 남아 있었어요. 아파트에 들어서는 순간 역겨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값비싼 향수 냄새와 먼지가 뒤엉킨 탐욕과 거짓으로 가득 찼던 공간의 냄새였죠. 벽에는 두 사람이 행복한 척 웃고 있는 대형 웨딩 사진이 먼지를 뒤집어 쓴 채 걸려 있었습니다. 아들은 말없이 그 사진을 떼어내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우리는 방을 뒤져 김지연이 남기고 간 명품 가방과 옷가지들, 두 사람이 함께 썼던 물건들을 커다란 쓰레기 봉투에 모두 쓸어 담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청소가 아니었어요. 아들의 지난 3년을 통째로 지워내는 의식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정리하고 아파트 문을 잠그고 나오는 순간 아들은 이제 정말 끝났네요 라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아들은 예전 직장 동료의 소개로 작은 무역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예전처럼 높은 연봉을 받는 자리는 아니었지만
아들은 불평 한마디 없이 매일 성실하게 출근했습니다. 땀 흘려 일하고 정직하게 돈을 버는 삶의 소중함을 뒤늦게나마 깨달은 듯 보였죠. 첫 월급을 타온 날, 아들은 제게 새빨간 내복과 함께 작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그 안에는 꼬깃꼬깃한 5만 원권 몇 장이 들어 있었어요. 엄마, 용돈이에요. 너무 적어서 죄송해요. 저는 그 돈을 받아들고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제게는 수억 원보다 더 값진 돈이었습니다. 잃어버렸던 제 아들이 비로소 철이 들어 제게 돌아온 것만 같았어요. 아들의 삶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을 보며 저는 마지막 결심을 굳혔습니다. 바로 이 집을 파는 것이었습니다. 남편과의 행복한 추억도 많았지만 아들과의 갈등, 김지현과의 악연이 서린 이 집은 이제 제게 너무 무거운 짐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이 모든 상처의 기억과 함께 과거를 떠나보내고 싶었어요. 아들은 처음에는 어머니, 이 집은 아버지가 남겨주신 유산이잖아요 라며 반대했지만 제 단호한 의지를 보고는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께서 행복하시다면 그걸로 됐어요. 어디든 어머니가 계신 곳이 제 집이죠. 집은 생각보다 빨리 팔렸습니다. 우리는 이삿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앨범을 꺼내보며 돌아가신 남편의 젊은 시절 모습에 함께 웃기도 하고 아들의 어린 시절 사진을 보며 추억에 잠기기도 했습니다. 그 시간들은 우리가 잃어버렸던 평범하고 소중한 모자의 시간을 되찾아주는 과정이었습니다. 우리는 도시의 번잡함을 조금 벗어난 작지만 햇볕이 잘 드는 빌라를 새로 얻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화초를 키울 수 있는 작은 베란다, 텃밭이 딸린 아담하고 따뜻한 공간이었죠. 이삿짐을 모두 풀고 텅 빈 거실에 아들과 마주 앉았을 때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저녁 햇살이 우리를 따뜻하게 감싸주었습니다. 저는 그 햇살 속에서 지긋지긋했던 과거가 완전히 저물고 새로운 희망의 시간이 시작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정의는 실현되었고 이제 우리에게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일만 남아 있었습니다.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맞이한 첫 번째 계절이 지나고 어느덧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제 삶은 믿을 수 없을 만큼 평온해졌어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 베란다 텃밭에 물을 주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방울토마토가 아이들 볼처럼 빨갛게 익어가고 상추가 파릇파릇하게 돋아나는 모습을 보는 것이 요즘 제 삶의 가장 큰 기쁨 중 하나가 되었죠. 복잡했던 인간관계도 대부분 정리했습니다. 이제 제 곁에는 저를 진심으로 아껴주는 동생 민석이와 몇몇 오랜 친구들, 그리고 무엇보다 소중한 제 아들 성태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간결해진 관계가 제 마음을 얼마나 가볍게 만들어 주었는지 모릅니다. 아들은 주말마다 저희 집을 찾아왔습니다. 이제 아들의 방문은 제게 어색한 의무가 아닌 손꼽아 기다려지는 즐거움이 되었어요. 아들은 찾아올 때마다 의뢰 제 텃밭에 흙을 갈아주기도 하고 말썽을 부리는 현관 센서 등을 말없이 갈아 끼워주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아들이 서툰 솜씨로 집안에 선반을 달았는데 누가 봐도 한쪽으로 기운 것을 보고 제가 타박을 주었습니다. 성태야, 선반이 기울었잖니. 저기에 컵이라도 올려놓으면 다 쏟아지겠다. 그러자 아들은 짐짓진지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죠. 아니에요, 엄마. 이건 피사의 선반이라고 최신 인테리어 트렌드예요. 일부러 이렇게 비대칭의 미학을 살리는 거라고요. 저는 어이가 없어 피사의 사탑이겠지. 무슨 피사의 선반은. 얼른 다시 박아. 라고 핀잔을 주었고 우리는 한참 동안이나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 속에서 우리는 아주 천천히 하지만 단단하게 예전의 모습으로, 아니, 그보다 더 견고한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동네 주민센터의 원예 교실에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흙을 만지고 비슷한 연배의 사람들과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제 삶의 새로운 활력이 되었죠. 그곳에서 저는 제 이야기를 털어놓지는 않았지만
사람들은 그저 묵묵히 제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함께 상추를 나눠 먹고 꽃 모종을 교환하며 만들어가는 소박한 관계들이 제 마른 마음에 단비처럼 스며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우편함에 낯선 편지 한 통이 꽂혀 있었습니다. 발신인의 주소는 교도소였습니다. 김지현에게서 온 편지였죠.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지만 저는 담담하게 편지를 집어들고 들어와 식탁에 앉아 봉투를 뜯었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제 예상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았어요. 사죄나 반성의 내용은 단 한 줄도 없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이렇게 망가진 것은 모두 저와 제 아들 때문이라는 원망과 저주, 언젠가 나가게 되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유치한 협박, 그리고 여전히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는 기나긴 자기 연민만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 편지를 마지막 줄까지 묵묵히 읽어내려갔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라이터를 켜서 편지를 싱크대 위에서 태워버렸습니다. 종이가 불꽃에 까맣게 오그라들며 재로 변하는 모습을 저는 끝까지 지켜보았습니다. 마지막 불씨가 사그라지고 한 줌의 재만 남자 저는 물을 틀어 그 흔적마저 깨끗하게 씻어냈습니다. 제 마음속에 혹시라도 남아있었을지 모를 마지막 앙금까지 모두 타서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저 아이는 어떤 방식으로도 더 이상 제 삶에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거둔 완전한 승리였습니다. 해가 저물어가는 베란다에 서서 저는 지난 시간들을 조용히 돌이켜 보았습니다. 제가 어머니의 직감이라고 믿었던 것은 사실은 아들에 대한 깊은 사랑에서 비롯된 날카로운 관찰력이었다는 것을 이제는 압니다. 사랑했기에 아들의 작은 변화도 그 곁에 있는 사람의 미세한 거짓의 기운도 놓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더. 물론 그 싸움의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아들은 마음의 깊은 상처를 입었고 저 또한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할 무거운 기억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돈이나 명예보다 훨씬 더 소중한 것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진실한 관계의 소중함, 평범한 일상의 행복, 그리고 어떤 시련에도 무너지지 않는 가족의 힘을요. 어느 주말, 저는 아들과 함께 남편의 산소를 찾아갔습니다. 몇 년 만에 함께 가는 길인지 몰라요. 우리는 묘소의 잡초를 뽑고 비석을 깨끗이 닦았습니다. 저는 국화꽃을 바치며 남편에게 그간의 이야기를 모두 들려주었습니다. 여보, 나 잘했지요? 당신이 남겨준 우리 아들, 내가 지켜냈어요. 이제 저 아이 진짜 어른이 된 것 같아요. 제 옆에 서 있던 아들도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그리고 지켜봐 주세요. 이제는 제가 어머니 꼭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우리는 한참 동안이나 말없이 서서 불어오는 바람을 맞았습니다. 그 바람이 마치 남편의 따뜻한 위로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들이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고맙습니다. 다시 살게 해주셔서요. 저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아들이 퇴근길에 저희 집에 들렀습니다. 아들의 손에는 작은 화분 하나가 들려 있었어요. 제가 언젠가 지나가는 말로 보라색 라벤더 향기가 참 좋더라라고 했던 것을 기억하고 사온 것이었습니다. 엄마, 텃밭에 이것도 한번 심어보세요. 향기가 좋대요. 밤에 잠도 잘 온다던데요. 아들은 멋쩍게 웃으며 제게 화분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그 화분을 받아들고 아들의 세심한 마음 씀씀이가 너무나 예뻐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예전의 아들이었다면 값비싼 선물로 제 마음을 사려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의 아들은 제 말 한마디를 허투루 듣지 않고 마음에 담아두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베란다에 나란히 앉아 제가 새로 끓인 대추차를 마셨습니다. 노을이 붉게 물드는 하늘을 바라보는 아들의 얼굴에 아주 환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난 몇 년간 제가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어떤 그늘도, 어떤 아픔도,
어떤 거짓도 섞이지 않은 어린 시절의 그 소년처럼 순수하고 행복한 진짜 미소였습니다. 저는 그 미소를 보는 순간 잃어버렸던 세월과 가슴에 박혔던 대못의 상처를 모두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제 아들의 진짜 미소. 그것이야말로 제가 그 길고 어두웠던 터널을 지나와 마침내 제 손에 넣은 세상에서 가장 값지고 눈부신 보물이었습니다.